발표 토픽으로 잡은 것은 새 정부의 그 최근에 소위 말하는 핀셋 증세, 국부적인 증세, 이 부분적인 증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방향이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지향해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교한 표를 보시면은 소요계획과 조달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새 정부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인데요. 비교해 보시면 지금 그 소요계획에 보면 134.8조, 대략 135조, 그리고 우리 새 정부는 178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6조, 7조 정도의 전 정부에서 잡았던 것이 이제 보이지 않고 지금 고르게 발전한 지역으로 대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40조 정도가 지방 이전 재원 및 제도 설계 후 추진하겠다는 42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조달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세입 확충하고 세출 절감,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그리고 나가던 걸 줄여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 그 전 정부는 그 세입 확충으로 50조 정도, 세출 절감으로 84조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82조, 95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의 재원 조달 전략의 변화를 보시면,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공약 단계에서는 탈루 세금 가세 강화가 한 29조 정도 되어 있는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조, 한 6조 정도가 되어 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루 세금을 가세를 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캐시 인플로우를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부분 줄어든 거고요. 자연 세수 증가분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약 단계 저기에 지금 그 나라가 나라답게라는 거기 공약집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보면 계속 그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때 실은 자연 세수 증가분 한 50조 정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게 제로고, 비과세 정비가 그 31조인데 그게 지금 11조 정도로 줄어져 있고, 자연세수 증가분은 이제 60조 5천억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재정지출 절감도 92조에서 한 60조 정도로, 한 30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기금이나 이런 그 여유자 재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한 15조 정도를 늘렸고요. 그래서 저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60조 5천억 정도가 자연세수 증가분으로 실제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증세는 필연적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60조 5천억에 대해서 자연세수 증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에도 자연세수 증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세수가 증가되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세수가 감소가 된 적도 있었고요. 최근 2년 정도는 계속 세수 호황이었고, 그전 한 3년 정도는 세수가 결손이 났는데요. 세수가 결손이 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수에 대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러니까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세수 초과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헐렁하게 잡으면 뭐 반대의 경우가 생길 거고요. 또 하나가 그야말로 경기 호황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수 초과다, 세수가 적자다 하는 말은 실제로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예산 잡을 때 굉장히 조금 뭐 비관적으로 잡아버리면 세수 초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수 초과가 그냥 좋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수 초과에 대한 성격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회복지지출 규모, 오른쪽에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입니다. 요 밑에 보면 OECD 평균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평균이 22%, 우리가 한 10% 정도 되고요. 거기에 스웨덴부터 영국까지 대략은 다 20%를 넘고, 덴마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를 넘는 이런 어떤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 위에 있는 숫자가 조세 부담률,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국민 부담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부터 시작해서 저 덴마크 OECD 평균까지 쭉 비교하더라도 우리보다 다 높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우리도 현재 지금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고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보다 좀 선진국이나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이 보면 대부분이 우리보다 낮은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재정 수지 추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지금 통합 재정 수지가 나오고 관리 재정 수지가 나오는데요. 이 통합 재정 수지는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재정 수지를 볼 때 관리 재정 수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리 재정 수지는 통합 재정 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이런 거 공적 자금 상한 자금 이런 것들 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관리 재정 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전부 마이너스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전망을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18.9% 저게 조세 부담률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까지 대략은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 부담률은 조금씩 증가되는데 뭐 그래도 크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어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요국에 대한 국가 채무 비율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현재 2016년 현재 최근의 신문에 보니까 2017년도 8월 12일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666조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GDP 대비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저 막대 그래프에도 쭉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데 실은 절대적인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지금 그 국가 채무에 대한 그 비율에 대한 상승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승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나보에서 장기 재정 전망을 한 건데요. 대략 지금 정부가 2016년도에 국회에 낸 재정 건전화 법안이라고 하는 게 통과는 안 돼 있지만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을 GDP의 45% 이내로 그리고 그 관리 재정 수지를 GDP의 3% 이내로 좀 이렇게 억제하라. 이렇게 지금 현재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45%를 넘어서는 시기가 여러분 밑에 바로 왼쪽 그 그래프에 보게 되면 대략 한 2022년도에서 24년도 정도까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프에서 여러분 대강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40%, 2025년도에는 한 50%, 그리고 2030년도 정도에 60%, 그리고 2060년도에는 151%, 이 그래프의 마지막 꼭지점에 있는 151.8이라고 하는 게 2060년도의 그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꺾은 선 그래프가 국세 수입 증가율이고요. 중간에 있는 좀 업앤다운이 좀 있는 게 이자 지출 증가율에 대한 그래프고 제일 위에 있는 빨간 선이죠. 빨간 선 저게 지금 복지 지출 증가율인데 중요한 것은 국세 수입 증가율보다 위에 이자 지출이나 복지 지출 증가율이 더 항상 높은 뭐 위에 업앤다운은 있지만 항상 높은 위치에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새 정부는 현재 2017년 올해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초과 세수가 약 11.2조. 이 추세로 본다면 12월 말까지 대략 20조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1년에 올해만 보면 한 20조가 되면 5년이면 100조입니다. 5년이면 100조니까 자연세수 증가분 60.5조를 잡은 것은 실제로 이거의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라고 하는 것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세수 증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초과세수라고 하는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된다. 초과세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눌러 담은 거 많이 눌러 담아 놓으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연세수 증가분은 그거하고는 조금 그 개념을 달리할 수 있는데 실제 경기가 호황이 되어서 되는 부분 그리고 명목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연세수 증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이게 지금 60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 60조가 정확히 우리가 예측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현재 그 포캐스팅이 달라진 점을 메꾸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자연세수 증가분이 한 60조가 나온 걸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여기 지금 2014년과 15년은 지금 현재 초과세수가 보이고 있고 2013, 12, 11은 저 밑에 그래프가 밑으로 나오는 거 보면 그 세수가 결손이죠. 경기 순환기별 국세 수입 탄정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국세 수입이 자연 증가분, 쉽게 말하면 탄력성을 말합니다.
탄력성인데 밑에 이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 다시 말하면 자산 시장이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인데 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있었을 때가 탄성치가 컸다고 합니다. MTK 스터디가.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실제 여러분이 세수 호황을 누렸던 최근도 부동산 그 상황이 좋았었죠. 양도소득세 많이 들어왔고요. 실제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최근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현재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효과가 시장에 정확히 전달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실제 탄성치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세수에 대한 초과 세수나 뭐 자연 증가고 이런 쪽에 있어서의 우리가 현재 지금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 채무 아니면 세금입니다. 세금. 그 다음에 기존 재정 지출 줄이는 방법, 이거는 실은 안 넣을 수는 없는데 넣더라도 그게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나가던 걸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가정생활 해보시면 나가던 걸 줄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공기업 정부 보유자산 매각, 뭐 저거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죠. 그리고 사회보험료 인상, 준조세 뭐 이런 것들을 인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위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도 국가 채무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세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저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어떤 원칙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이 다른 국가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대략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세목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OECD 평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 제일 위에 있는 개인소득세 있죠. 개인소득세가 2014년도 OECD 평균이 8.4%입니다. 한국이 4.0, 그리고 법인소득세가 OECD 평균이 2.8, 그리고 우리가 3.2, 그리고 부가가치세인 일반 소비세 7.0, 우리 4.2. 이거로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법인소득세가 나름대로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이긴 하죠. 그 다음에 총조세 대비 세목별 비중, 여기서도 보면 개인소득세 24.0인데 16.3, 법인 8.8, 12.8, 일반 소비세 20.7, 17.2를 보면 이것도 지금 법인세가 조금은 높은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세 미달자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그 가세 미달자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핀셋 증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만 자꾸 높이냐? 이때 하나도 안 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도 안 낸 사람이 몇 프로 되느냐? 현재 48%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 자료가. 지금 보게 되면 가세 미달자의 국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낮은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48%. 자, 제가 생각하는 증세할 세목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근데 법인세 실효세율, 저거는 제가 좀 이 명목세율과의 괴리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많은 기업이 그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큽니다. 대기업들 중에서는 뭐가 크냐면 R&D 쪽이 큽니다. 그렇다면 R&D 쪽을 줄이면은 지금 대기업들이 R&D 지금 줄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실은 그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 항상 머릿속에 그 상당히 숙제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어차피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선가는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만약에 R&D나 이런 쪽은 실제 세제 지출을 어떤 그 조세 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당연히 그 R&D에 대해서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안 해줬다고 해서 안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실효세율의 문제를 하나 건드리고, 그리고 소득세와 상속세는 증여세율인데요. 어떤 사람은 상속세 증여세율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증여세를 이걸 지금 건드리자고 그러냐 하는데, 지금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는요, 조세 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어찌 보면 명분은 뚜렷한 그런 세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상속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다 낸 건데 이거 또 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있지만, 그 논의는 상당히 또 법리적인 이론적인 논의긴 하지만, 그런 논의를 떠나서 이 우리가 누진세율 구조가 가장 합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지받고 있는 이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문제는 상당 부분 좀 손을 댈 수 있으면 돼야 되는데,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손을 대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왔어요. 그래서 이 소득세를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슈퍼리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핀셋 증세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그런 맥락이 사지 않았나. 법인세 명목세율 문제는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법인세 명목세율 실제로 올렸죠. 새 정부가 올렸는데 저는 이 법인세 명목세율 올린 것은 지금 세수의 절대적인 부족에 대해서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수가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을 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법인세 명목세율은 만약에 올리더라도 이것은 만약에 사항에 대한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가 크게 요동을 치게 되면 그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맞춰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율 문제는 나중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가가치세율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절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이걸 못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소득에 대한 역진적이다 생각합니다. 이거 올리면 서민들, 물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볼 땐 부가가치세율 밖에 손댈 때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손을 다 댔는데 결국은 아무데도 손 못 대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세율도 낮거니와 현재 지금 올리기도 엄청 70년 중반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3%의 탄력세율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탄력세율 실제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탄력세율을 없애버리고 그냥 10%로 고정세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세수의 부족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거둬야 된다. 그럼 이걸 거두면 사람들이 결국은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냐. 이거 거둬들여가지고 나누어줄 때 분배를 할 때 실제로 가난한 분들한테 많이 지출이 가게끔 하게 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에 대한 재분배를 조정하는 방법이 세금의 징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그 걷어들여진 세금의 나중에 또 배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 않냐. 현재 OECD에서도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권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현재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세 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소득자에게 추가적인 가세를 추진하는 것은 저소득자의 경우에 가세 미달자 감소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법인세 쪽에서는 현재 우리가 법인세를 제외한 기업들에 대한 정경 유착 비용, 지금까지 있었던 은밀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기업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 2% 올리더라도 실제로 그런 비용들, 지금까지 우리 신문지상에 자주 이게 떠나들었던 그런 비용들을 기업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줘라.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기는 더 기업하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생각을 항상 제가 하게 되는데요. 이 가업상속 같은 경우는 가업상속 재산 자체가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생각,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영권을 보장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범위와 폭을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니라 이건 가세 이연을 통해서 해줘라.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세 이연이라고 하는 세금을 늦게 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는 거예요. 안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영권에 대한 지분권을 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그 양도할 때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택세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제약세라는 문제요. 이 제약세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우리 담배세와 관련된데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가가 올라서 굉장히 그때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근데 이 담배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배세를 올렸더니 그게 흡연 인구가 별로 안 줄었다. 거기에 대해서 담배세를 다시 내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담배 가액을 인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배세를 담배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실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담배 흡연 인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돼 있어요. 보험료에 대한, 그죠? 우리가 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결과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텍스는 계속적으로 넓혀서 실제 몸에 안 좋고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길을 인도하는 텍스에 대한 기능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핀셋 증세, 부분적 증세,
국부적 증세, 이건 합리적인가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핀셋 증세 같은 그런 어떤 증세 형태가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여기 영국이 지금 세율을 올렸다가 잠시 인하하긴 했지만 또 한번 그 슈퍼리치에 대한 세율을 올린 적이 있고요.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경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와서 법인세, 소득세 공인 내리고 그 다음에 세율을 단순화시키는 이런 어떤 형태를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조금은 그 기본적인 그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각국 정부는 자기 각국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름대로 핀셋 증세, 이 부분적인 증세를 시행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적 증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합리성을 우리가 부여하자면 이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국부적인 증세를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세수가 더 부족한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 증세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러한 어떤 국부적인 증세나 핀셋 증세는 상당 부분 나름대로 지지를 받아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세법 개정 이후에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저 있다고 봅니다. 세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 법인세 쪽에 세율 인상을 했고요. 여기에 가세표준 2천억 초과 부분 세율을 25%를 신설했죠. 그리고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5억 원 초과 세율 인상이 2% 증가됐고, 그리고 가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8%에서 40% 오른, 이게 지금 현재 대표적인 올해 세법 개정에 대한 세율에 대한 인상 문제입니다. 2017년도 세법 개정 중에 증세 부분 주요 내용에 보면 첫째가 우리 그 슈퍼리치에 대한 가세를 강화했다.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했다. 이건 지금 전 정부부터 꾸준하게 지금 해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 그 다음에 자산소득에 대한 가세 강화, 이 상속세, 증여세 쪽에 우리가 뭐 신고세 공제를 뭐 10%, 7%, 뭐 3% 하면서 줄여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올해 그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세제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게 되면 밑에 자료는 없고요. 위에 자료가 있는데 위에 자료를 보게 되면 저 자료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5조 5천억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곱하기 5를 하니까 27조 5천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볼 땐 잘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저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어삼션 자체가 하기가 오픈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저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저 숫자를 기초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숫자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다시 한번 누적법으로 구해보면 23조 정도가 나와요. 저걸 실제로 저 숫자를 데이터로 해서 쭉 기초 데이터로 해서 더해보면 23조 4천억인데 23조 4천억이면은 저기에 5.5조에다 27억 5천, 27조 5천억이죠. 그거하고 대략 한 4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올해만 그랬는지 해서 전년도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근데 전년도 자료도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저런 식의 표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그럼 추가 증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이 공약 단계, 가운데가 우리 인수위 단계, 오른쪽이 국가재정전략회의. 만약에 하나를 더 단다 그러면 오른쪽에 8월 2일 날 세제실에서 우리 세발심을 통해서 그 공표한 거, 그 네 가지 단계인데요. 이 공약 단계에 비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딱 보면 상당 부분 탈루세금 가세 강화나 비과세 정비나 재정 지출 절감 쪽에서 많은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자인했다. 그 부분이 75조입니다. 그 부분이 75조고 그 중에 15조를 연기금 쪽에서 되겠다고 해서 그걸 60조로 줄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60조가 이제 실제 그 금액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초과세수 증대 빨갛게 표시한 저 60조 5천억이 숫자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조 5천억이라는 숫자는 저게 지금 상당히 꼭 저게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 단계까지는 실제 명목세율 인상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그 다음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 말이 나왔고 그 말이 실제로 8월 2일 날 세제실에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돼서 나온 게 금방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초과세수 증가분 60.5조 우리 계산돼 있죠. 요거는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증세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세금 더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까 5.5조면 27조 5천억인데요. 그 숫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고, 지금 다시 계산한 숫자를 보면 23조 4천억입니다. 그걸 빼보면 37조 정도는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37조 저 정도는 저걸 어디서 보충해야 되냐? 결국 또 자연세수 증가분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37조가 자연세수 증가분에서 보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은 증세를 해야 됩니다. 결국 증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운이 좋아서 뭐 초과세수가 자연적인 그 세수 증가가 37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굉장히 낙관적인 것이고, 만약에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저 부분에 대한 초과적인 그러니까 추가 증세가 또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제가 이제 증세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2017년 세법 개정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에 증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술퍼리치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부분적 증세는 나름대로 각 국에서도 다른 타국에서도 상당한 사례가 있어 있고요. 실제 지금 현재로서 이런 어떤 그 부분적 증세를 한 이유는 나름대로는 뭐 조세 저항에 대한 고려, 정치적 고려도 당연히 있었겠고, 또 하나가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증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편적 증세로 돌입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의 국부적인 증세는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저항감을 좀 줄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의 대상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 걸음 발전시키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어느 정도 또 그 정부의 조세에 관한 이념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는 뭐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닌가. 또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이제 조세가 정상화될 때 국민적인 고통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또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렇게 논의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총급여 2천만 원 이하가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거의 70%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점소득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면세점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상당히 조세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고비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조세 부담을 늘려가야 되는 시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면 그분들이 예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드는 게 급선무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세 지원 시스템이나 아니면 납세연금이나 고용연금 뭐 이런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성실납세 사회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외국을 보면 관이가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이가세가 아니라 거기는 완전히 그 과세 특례죠. 특례로 벗어나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국제 비교해서 국제 비슷하게 가려고 생각한다면 관이가세를 없애자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거기는 늘려야 합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자면. 그래서 현재 있는 그 간이과세 그 수준이 다른 우리 연구 결과도 봐도 오히려 더 높은 게 낫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상당한 여유를 갖게 됐다. 그때 뭐 60조 원 정도를 자연 증세를 하겠다는데, 저는 사실은 60조 원 자연 증세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추세를 보면. 그리고 또한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뭐 주택 가격 때문에 많은 시끄러웠는데,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재산세도 있고, 뭐 보유세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공시지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공시지가 쪽을 이제 현실화하는 비율이 좀 낮은데, 그것을 이번에 게다가 이제 주택 가격까지 올랐으니
현실화시키면 상당한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소위 말하는 국부적인 증세라든가 핀셋 증세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조치를 위한 선행적인 조치 정도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사회가 책임성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법인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대기업이라는 게 하나의 엔티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숨어 있는 분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정 계층, 특정한 납세자만이 부담을 많이 부담하는 세부담을 지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한시적인 조치에 국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율 차이랑 소득세율 차이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한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라는 엔티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엔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성돼서 그게 법인이 되는 것인데 그 엔티티 간에 세율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구조를 자꾸 이제 법인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세수를 확보하는데도 그렇게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게 생각이 됩니다. 세율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들, 예를 들면 기업 환류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완화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일감 몰아주기처럼 수직적인 계열화를 방해하는 제도도 상당 부분은 조금 뭐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이게 수직 계열화나 혹은 외국 기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나아가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하면서 세율을 인상한다면 세부담을 부담하는 납세자들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저는 목적세를 다 폐지하고 일반세로 전환해서 지금 가장 국정에서 필요로 한 그런 프라이오리티의 세원들을 먼저 이렇게 배정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만 돼도 필요한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걸로 충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특히 OECD나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세수 증대 방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제일 많이 제안하고 있고 실제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증세 필요성이 생겼을 때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 카드가 부가세율 인상 카드였고 그 저명한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조세 정책은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두고 그럼 소득 재분배 기능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느냐? 그건 재정 지출, 예산 기능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핀셋 증세라는 게 이제 이런 정책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좀 필요하냐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런 계층들이 그러면은 그동안 형평 측면에서 세금 납부한 것이 좀 미흡했다. 이런 전제가 있다면 차제에 그럼 그분들이 좀 더 내야 된다. 이런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사실 통계를 보면 어떠냐? 우리 국제 통계에 나온 걸 보면은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0% 수준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상위 1%의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 40% 규모를 이미 납부해 왔고요. 최고소득층이 물론 그 부담력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소득 재분배는 이 누진도하고 세수 규모, 다시 말해서 세원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어느 수준까지는 누진도가 강화되면 소득 재분배가 개선이 돼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지나면 오히려 누진도가 강화돼서 소득 재분배가 떨어진다. 우리는 우하향하는 쪽에 있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누진 구조를 높이면 높일수록 소득 재분배는 악화될 수 있는 측면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최고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노진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를 해서 세수 규모를 높이는 게 소득 재분배에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대주주를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모순을 발생하냐면 중소기업의 대주주보다 대기업의 소액주주들한테 부담을 더 지우는 거란 말입니다. 99%는 결국은 다 그러니까 소비자 아니면 근로자 아니면 소액주주들이 부담을 이게 조세 정의하고 맞느냐. 법인세 인상하는 거는 사실은 결국은 겉으로는 소득 재분배고 조세 정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으로 간다. 결국은 조세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우리 경제를 보시면은 저성장 양극화가 지금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는 게 그 전반적인 그 정부 내에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려면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기존의 세입 기반 확충은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감면 항목의 한 80%가 근로자, 중소기업, 농어민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럼 나머지 갖고 줄여야 됐는데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그동안 많이 줄여가지고 더 줄일 게 없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결국은 제한적인 세율 인상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율 인상을 하더라도 고소득층 또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세율 인상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그 세수를 갖고 세입을 갖고 정부가 사회 안정망 확충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 지원에 쓰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소득 주도 성장의 그 마중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가계 소득이 높아지고 이 높아진 가계 소득을 통해서 소비가 진작되면서 또 기업들은 투자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국민 경제의 선순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보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제한적인 세율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연세수 증가분 60조에 대해서 힘들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의 그 자연세수 증가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저희들이 그 매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축에서 18년에서 22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해 보니 전체적으로 한 60.3종가에서 그 자연세수 증가분이 나온 겁니다. 그 면세 대비를 축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세정책 방향으로 바른 방향인데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그 경제 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경제 여건이 지금 진위 계수가 16년에 지금 악화됐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그 1분위 저소득층이죠. 1분위에 있는 저소득층의 그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 면세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제안이 됐을 때 각각의 예상되는 그런 부담 주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도 있고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과연 그 목적한 대로 제대로 세제가 정착이 됐는지 또 잘못된 부분 없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토론들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들여다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아까 우리 오 교수님 그 세수 축에 관한 그 발표하시면서 그 이번 그 세법 개정안 마지막 페이지쯤에 있는 그 축의 세수에 대한 내용 굉장히 좀 정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고 그 표도 굉장히 읽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전과 귀착에 대한 금액도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그 논리로 또 어떻게 어떠한 산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보충 자료가 거의 없이 결과만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세법 개정안 그 조문 하나하나와 관련된 규정별 그 세수 추계라든지 전과 귀착에 대한 얘기들도 검토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오히려 굉장히 좀 볼륨 있게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학자로서의 부탁과 바람이 있고요. 그랬을 때 다양한 그 전문가 그룹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전적으로도 전문가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도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검증이 많이 이루어질 때 서로 배우게 되고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는 오류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첫 번째 이루어진 우리 그 정책 토론회가 의도하신 대로 자주 또 폭넓은 그 우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뭐 충분히 좋은 토론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조선일보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도 꼭 여러분들 함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